어쨌든 이렇게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새롭게 소개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깊숙이 설명드리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제선충만 하던 기존에 우리 이제 사업 범위에서 이제 산림병해충을 확대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병해충을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 또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산림병해충 예찰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병해 조사, 그 다음에 충해 조사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우리나라는 1968년도부터 산림병해충 예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실시 규정이라는 그런 규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해충을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산림병해충의 이제 예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수목해충학에서 예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해충, 어떤 생물의 어떤 발생 상황이나 발육 상태 등등을 조사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예찰에 다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지 규정 얼마 전에 11월 17일에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저희 역할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찰 조사가 있고 또 발생 조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나무 제선충병 방지 지침에서는 미발생지 조사와 미발생지 예찰, 발생지 예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발생지 예찰은 그 피해가, 그러니까 제선충이 처음 발생한 지역의 방제를 위한 어떤 조사를 얘기하고, 미발생지는 말 그대로 이제 예찰이 될 텐데, 산림병해충 방지 규정에서는 사전적인 어떤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예찰 조사라고 규정하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어디까지 할지를 정하는 것을 발생 조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의 어떤 기본 이론을 책에서 설명하는 거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어디에 있느냐, 언제 있었느냐를 보는 것도 예찰이지만, 그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를 예측하고 과거의 자료도 분석되는 그런 전반이 다 예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충의 발육 상태나 발생량,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요인을 찾는 것도 다 예찰의 한 과정으로 분석 예측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 본부의 예찰 분석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후작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을 예측을 할 때 선형 모형, 그 외에 어떤 다른 통계적인 방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곤충이 변태를 하죠.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갈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충태가 바뀌는데, 발육 0점이 있고 거기에 온도가 몇 도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적산 온도라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선형 모형의 어떤 이용한 그런 예찰, 또 통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솔리복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 나무하고 생태적으로 어떤 우화 시기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른 어떤 요인들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밀도, 군집 자체를,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그 예찰의 어떤 그런 근거로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이제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예찰의 범주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해충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충이나 병을 직접 마리수를 센다거나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거나 이렇게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또 그 2차, 3차 어떤 간접적인 조사 대상을 조사를 해서 그 병해충을 규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관을 하는 것은 벌레 똥이나 아니면 해충 그 개체 자체, 아니면 지나간 흔적, 피해 시큰은 이제 이쪽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을 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 많이 들어보신 전수조사, 표본조사,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샘플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밀도를 계속 누적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
대서초병 모니터링 센터가 생길 때 원격 탐사 팀이 있었죠. 항공 사진이나 어떤 드론 사진을 가지고 고사목의 밀도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직접 조사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간접 조사 같은 경우는 유인을 해서 오는 그 개체를 카운팅한다거나 아니면 땅에서 우하하는 뭐 그런 곤충들을 조사한다거나 어떤 부가적인 요인들을 둬서 이제 그 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간접 조사로 불 켜서 하는 유화 등 금방 말씀드린 것도 페로몬, 먹이 트랩이나 뭐 흡충기 그 외 다른 어떤 트랩을 이용해서 포획해서 잡는,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 것들은 다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 포함됩니다. 산림병해충은 이제 병하고 이제 해충 두 개를 합친 말이잖아요. 그래서 병 쪽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병의 대부분, 그러니까 수병이든 뭐 식물병의 대부분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90% 정도가 곰팡이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심한 경우는 식물체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수세가 약해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뭐 구체적인 건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죠. 뭐 10만 종 가까이도 있다고 하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런 곰팡이병들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나 아니면 밤나무 줄기마름병, 세계 3대 수목병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강한 병원성을 가진 곰팡이병이고, 또 피목가지마름병 같은 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곰팡이에 의한 병이 되겠습니다. 또 뭐 장미과에 많이 발생하는 녹병 같은 것도 다 곰팡이에 의한 병이고, 비가 오거나 뭐 이런 산에 가보면은 잎에 이렇게 하얗게 밀가루 앉은 것처럼 되는 흰가루병들도 다 이런 곰팡이에 의한 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병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마름을 일으키는 뭐 시드름병이라든가 뿌리혹, 그리고 세균성 궤양 이런 걸 일으키는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거는 곰팡이를 살균제 같은 걸 쓰면 되겠지만, 세균에 의한 거는 항생제 쪽으로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생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생물적인 어떤 요인으로 병해와 같은 증상을 내는 것들을 이제 비생물적 병해라고 따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로 온도, 그리고 수분, 토양, 대기, 화학물질, 이러한 요인들이 식물체를 이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낮은 온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도 문제고, 수분도 뭐 과습도 문제고, 또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될 거고요. 토양 같은 경우는 다밥이 돼도 문제고, 뭐 어떤 염류라든가 또 화학적인 그런 토양의 화학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대기 오염, 뭐 양산가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폭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식물체들이 노출됐다거나 그런 것들도 어떤 갑작스러운 병해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유명하고요. 뭐 인위적인 어떤 제초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에 뭐 염이 잠깐 있었긴 했지만 뭐 저기 뭐죠, 제설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식물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또 환경적인 어떤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비생물적 병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충인데요. 해충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지난 성과보고 때는 뭐 익충, 뭐 해충 얘기도 했었지만, 일단 곤충들은 보통 이제 구기라든가 먹이 습성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잎을 먹는 거 식엽성,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천공성, 대롱 같은 주둥이로 빠는 그런 흡즙성, 그 다음에 어떤 혹을 만드는 그런 충형 형성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느 부위를 가해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곤충 분류학적으로 여러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준으로 분류된 것도 있고, 저희 산림청, 산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뭐 주요 병해, 주요 해충, 아니면 뭐 2차, 아니면은 갑자기 발생한 건 돌발해충이라고 부를 테고, 발생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피해나 뭐 관리 대상이 아닌 거는 이제 비경제성 해충으로, 하지만 만연해 있는 뭐 그런 곤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분류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기에 따라서 먹는 먹이 섭식 형태가 좀 다른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요. 여럿이 모여서 지내는, 뭐 전체적인 그런 생활사에서 항상 모이는 건 아니지만 유충의 일부 기간 동안 모여서 사는 것들은 뭐 미국 흰불나방 유명하고 개나리벌 등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 조사할 때 이렇게 모여있는 충소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잎을 말아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이렇게 잎마리 나방이나 알락나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을 해서 그 안에서 터널을, 갱도를 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잎뿐만 아니라 수피도 같이 이렇게 해서 주머니 나방 같은 거, 도롱이벌레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같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앞에 있는 거는 식엽을 하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어떤 사이즈가 있다고 보면 굉장히 작고 또 흡집을 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가 누적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해충들도 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솔껍질 깍지벌레, 그리고 소나무 진딧물이라든가 방패벌레 종류들이 굉장히 작고 흡집하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있을 때, 내지는 또 밀도가 작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피해가 누적이 되면 이제 황화가 되거나 갈변되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혹 안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솔리복팔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비늘잎 그 사이에 들어가서 충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다시 이제 성충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이제 밤나무 훅벌 같은 경우도 잎의 기부 쪽에서 훅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그런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모르면은 좀 현장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나무에 어떤 분열 조직을 가해하고 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특히 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층 부분을 뚫고 가기 때문에 나무에 치명적인 수세가 약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예 목질부를 해죽고 다니는 그 강릉 긴나무좀이나 소나무재단병 매개충 같은 소수점이나 북방수염 하늘소들도 있다. 그리고 그 인피부와 목질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 나방 종류의, 그리고 하늘소 종류의 그런 유충들도 나무에, 수목에 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병에 대해서 자세한 좀 예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보통 리기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한때 우리나라 산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이 줄었는데, 이렇게 가지나 잎을 이렇게 황화, 갈색으로 좀 변화시키는 병이 되겠고, 잎에 이렇게 포자가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리기다가 사실 큰 어떤 다른 병해가 없는데, 이 푸사리움만큼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많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지 계획, 경치 변화를 조사할 때는 주로 이제 4월에서 5월에 리기다 소나무림이나 리기테다 소나무림에 가서 달관으로 나무 전체를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황화가 됐는지, 갈변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피해율을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최종 정하게 됩니다. 이런 병 같은 경우도 매개하는 어떤 다른 요인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점점 이렇게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GPS 좌표 관리가 다 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제 조사 방법에 각각의 어떤 본수를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방제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피해 예찰하는 방식과 이 방제를 위한 방제사 방식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이제 피해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뭐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심각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피해가 감소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참나무 시드름병이고 주요 4대 산림병해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개충에 의해서 곰팡이를 전파를 시키고, 그 곰팡이에 의해서 목질부가 이렇게 좀 매개충이 먹기 좋게 이제 곰팡이가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먹이원으로 한다고 해서 엠브로시아 비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강릉 긴나무조음이 매개충이고,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태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서, 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곰팡이를 증식을 시키고, 그럼 이제 여름 고온기를 딱 지나면은 단풍 들기 직전에 이런 고사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갈변된 고사목을 육안으로 보통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도 촬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고정조사지에 대해서 이제
참나무류, 주로 이제 신갈나무가 피해가 많은데 그 참나무류의 갱도, 매개충이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어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 어떤 위치에 대한 좌표 관리도 계속 되고 있고, 참나무류가 사실 다른 어떤 큰 병해가 없어요. 뭐 나무가 죽는 일이 별로 없는데 참나무 시드름병이 등장하면서 참나무류가 위험하다라는 어떤 좀 경각심을 갖게 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쪽이 심했고 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는 하는데 규모가 좀 작고요. 역시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성남에서 처음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감소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피해를 좀 찾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주요 4대 병해충으로 되어 있음에도 좀 찾기가 어려운 좀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도별로 발생하는 또 나오는데, 그래서 뭐 나무에 천공이 있다고 하지만 또 죽는 고사율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고사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매개충 관리 내지는 어떤 수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다 그냥 무위에 그친 것 같고, 방제 방법으로 재선충하고 유사한 방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버즘 흰가루병, 아까 흰가루병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흰가루병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에만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배지에서 배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보통 흰가루병은 자기의 기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주에 그 원균이 이렇게 맞아야지 생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각의 어떤 병원균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양버준나무 우리 도로가에 가로수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도시에서 경관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잎에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들이 흰가루가 이렇게 앉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시민들의 눈에도 많이 보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물론 여기 이제 12년도에 처음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시변화에 포함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병원균을 세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조사 방법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무 한 주에 어떤 피해 규모가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조사 대상 중에 뭐 죽은 나무가 있다면 죽은 나무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피해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통 조사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 3, 1 이렇게 심준경으로 나눠서 조사자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심준경을 정하고, 아니면 엽수를 세서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어떤 그런 능력,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병 쪽은. 네. 저도 사실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의 경시변화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병해충을 좀 접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벚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먼저 총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처럼 발생을 하고, 그 가지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거의 죽죠. 예, 그렇게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제 벚나무 빗자루병, 이렇게 가해하는 병원체는 다르지만, 네, 이렇게 조사돼서 경시변화에 포함이 돼서 피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생은 이렇게 뭉쳐서 다발로 나오는 걸 총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잎마름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 총생한 가지의 수를 가지고 이제 피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벚나무 빗자루병을 조사를 하고 있고, 잠시만. 네, 뭐 사실 그렇게 벚나무를 다 이렇게 몰살시킬 정도의 어떤 피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가로수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총생가지들이 발생을 하고 나무가 죽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사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주로 이제 뭐 관광지나 이런 데가 굉장히 심했다. 네. 그리고 시기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제 꽃도 보기 전에 잎부터 막 나는, 원래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경관의 문제가 돼서 이제 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피멍가지 마른병은
소나무 재선충병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네, 내생균입니다. 내생균은 사람 뱃속에 있는 대장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무 식물 안에서, 수목 안에서, 소나무류 안에서 균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피해를 주지 않다가 이제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거나 다른 요인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균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피를 뚫고 이런 잔황반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포자들을 내서 이렇게 잎이 아니면 가지가 이렇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나무 전체적인 수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얘 때문에 나무가 죽네가 아니라 왜 이 나무가 수세가 안 좋아졌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맞고, 전국에 이제 고정부사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얘는 피목가진멸혈병 증상이 있네 해서 조사 본수 대비로 해서 피해율을 조사하는 걸로 조사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들어보셨던 병인가요? 끄덕끄덕 듣고 절레절레 있으신데, 네. 일부는 굉장히 피해가 컸었던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최근에 어떤 기후변화 같은 이런 측면에서는 병보다는 해충들이 좀 많이 더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병 쪽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는 한때 또 좀 심각했어요. 이제 아밀라리아라는 균은 그 천마 있죠? 천마라는 거가 있잖아요. 마 종류 중에 천마 먹으려고 재배하는 그 천마를 이렇게 좀 키우기 위해서 공생균으로서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균이 주변 산지로 가면서 이제 오히려 병원성을 내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아밀라리아 균이 실제로 이런 잣나무를 죽이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느 녀석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4종이군요. 있는데, 저병원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아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태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으면, 잣나무, 뿌리 부분, 그 지재부를 이렇게 수피를 벗겨보면 거기에 아주 향긋한 버섯 향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이라고 보시면 맞고, 또 거기를 더 파보면 이렇게 까만색 구두끈 같은 그런 라이즈모프 그런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명확히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이고요. 균이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 자실체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뽕나무 버섯으로 버섯 전골하는 데는 가끔 요거 넣어줍니다.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피해 본수 이렇게 본수 아밀라리아 뿌리성으로 판단한 그런 피해 본수를 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에 반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가리왕산 쪽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고 한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은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조금 돌발적으로 이슈가 되는 병인데, 토양에 갑작스러운 고온, 토양이 갑자기 고온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휴면하고 있던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 리지나 운둘라타 이 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나무에 이런 소나무 곰솔 같은 이런 침엽수에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설명한 것처럼 그냥 보통 때는 그 포자가 이렇게 휴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고온에 노출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균의 자실체, 파상땅 해파리 버섯이라는 버섯이 보이면 그 지역은 최근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온에 노출이 된 모닥불을 뗐거나 어떤 그런 인위적인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죽었다, 침엽수가 죽어 있는데 그 밑에 가니까 파상땅 해파리가 버섯이 있고 그 주변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났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히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 발생을 했던 거구나라고 진단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 많이 하고 나무 많이 있고 이런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것도 워낙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절에서 불이 났는데 그 주변에 나무가 이제 죽어 있어서 가봤더니 그 밑에도 이제 막 파상땅 해파리 버섯이 발견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 산림병 해충 중에서 유일하게 검역 병해충으로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풀어줄 만도 한데 이제 계속 묶어 놓은 상태예요. 저도 뭐 깊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작물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검역 단계에서 격리 재배를 시키고 수년간 격리 재배했을 때 병해충에 문제가 없거나 어떤 다른 뭐 위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분배라 그럴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사실 호두나무가 이제 지역으로 이미 나갔는데 이 갈색 썩은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수조사를 해서 갈색 썩은병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보게 됐었고, 그 시점이 이제 16년 6월 이후, 그러니까 17년도, 17년도에 여기 이제 방재기획실에서 요거를 이제 조사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왜냐하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임산물에 피해를 주는 병이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고 여전히 모니터링 대상이 되곤 합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고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표징들이 탄저병하고 비슷해서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세균을 동정하려면 배지에서 배양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진단은 DNA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저희도 배양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DNA를 보게 하는 과정만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해가 났던 지역 농가에서 또 이런 어떤 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피해가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고사목 분수로 피해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경시변화에 포함이 됐던 건데, 이제 이파움나무 잎녹병. 아직 병원균은 동정이 안 됐어요. 뭐에 의한 건지 확실하지 않은데 녹병 쪽에 그런 병원균으로 되어 있고, 너무 큰데 되어 있어서 주변에 그 모가나무나 꽃사과 이런 거에 녹병 올라온 거는 많이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이렇게 비슷한데 잎에 이렇게 앞뒤로 녹병의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얘네들은 뭐 과에는 안 나타나고 잎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잎녹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주 특이성의 녹병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파움나무 잎녹병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가 있는 분수로 해서 피해율을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병인지 어떤 해충인지 알고 뭐 심지어 진단하는 동정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조사자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 피해율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고 많이 익히고 해야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 본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내는 것은 이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는 아밀라리아, 리지나프리사군병이 있고, 피해 본 내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거니까 여기 빠졌는데,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건 잎에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잎함나무 잎녹병이나 호두나무 갈색사군병, 아까 잎이랑 과에 피해를 줬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본이나 천공해서 들어가는 게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가 이제 천공수를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피해 본수나 피해 증상, 벚나무 빗자루병은 잎이 총생해가지고 가지나 잎이 총생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관찰을 해서 피해를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목가지 마름병은 잎이 마르고 가지에 그런 분생 포자각을 만들기 때문에 피해 가지를 조사를 해서 피목가지 마름병을 피해율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지루한데 바로 이어서 지어 산림 해충의 조사도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소나무 지순충병의 매개충을 각 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밀도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화가 이어졌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화상에 매개충이 들어있는 나무 이목을 갖다 넣고 계속 확인을 합니다. 매일. 네.
그런 식으로 방제를 위해서는 이 첫 우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조사가 되고 있고, 우화 채성기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서 이렇게 매일 온수도와 함께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방 수요 하늘소가 서식지가 좀 더 북쪽에 있고, 전국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좀 더 북쪽에 있고,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르죠. 솔수요 하늘소보다. 그래서 4월 중순 정도에 처음 이제 우화가 되고, 그에 반해서 솔수염은 이제 5월 중순이나 약간 초중순, 그때 이제 처음 우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를 이런 우화 상황 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드름병,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 강릉 긴나무좀이 또 언제 나오는지 또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임지에서 그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우화 초일이 언제인지 설명드린 대로 참나무 시드름병도 임업적 방제, 그러니까 피해목 제거하는 방제 사업이 있고 뭐 속가매개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이 언제 활동하는지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했지만 최근에 뭐 빨리 나오는 게 충남 쪽이 오히려 빠르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 매개충의 밀도가 이렇게 끈끈이 트랩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 네, 과거에 소나무 제선충병이 이렇게 크게 터지기 이전에는 산림병해충에서 솔리복파리에 관련된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1년을 먹고 살았어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좀 뜸하지만 다른 게 워낙 중요하니까. 어쨌든 봄철에 이렇게 곡갈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우화에서 올라오는 성충을 이렇게 조그만 터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포집할 수 있게끔 하는 우화상을 설치를 합니다. 소나무 밑에, 그러니까 그런 숲에, 소나무 밑이 되겠죠.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우화 초일과 채성기, 우화 종료일을 계속 체크를 하고 밀도를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그리고 그 피해에 대응해서 방제를 얼마나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충향형성률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잎, 비늘잎 두 장 사이에 기부 쪽에 산란을 하면 여기에 유충들이 모여서 열심히 흡집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오타가 났는데 총 이제 입수, 조사한 입수분의 이제 충형성이 된 입수를 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내고 있습니다. 솔리복파리는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등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피해가 많이 줄어 있어서, 물론 4대 병해충이 포함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 있죠. 지금 한 10년, 20년 한 번 이 정도 이제 다시 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 지역, 그 서해안, 충청남도, 그리고 동해안, 경상북도 정도까지 해안 지역의 곰소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남부 지역에 되고 있는데, 어떤 일부 기후변화 관련된 보고서를 보니까 뭐 동해안 저 위쪽에서도 뭐 솔껍질 깍지벌레가 확인됐다라는 거는 있는데,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곰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 쪽에 주로 많고,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느 확산 거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확산 방향으로 선단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몬 트랩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산했는지를, 내륙으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지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같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 조사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좀 요구되는 상황이고, 비근한 예로 군산 지역이 한 10년간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라고 덮어두고 있던 걸 나중에 봤더니 그게 소나무 제선충병이었죠. 그래서 신규 발생했는데 수만 번 이렇게 보고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상황 조사를 이제 앞에 여기 생활사를 보시면 난낭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는데 후약충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 정도에 그때 이제 많이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난낭이 암컷인가요? 이렇게 피해 발생 조사, 그다음에 페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선단지 조사
확산 거리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게 있고, 결국 이제 방제를 위해서 이제 피해 가지 수를 조사해서 피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할 때 또 조사 뭐 헥타당 5개 정도의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다면 방제를 위해서도 페로몬 트랩을 활용해서 충분히 밀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단지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어졌지만 점점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충남도 굉장히 아래쪽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밑에까지 올라와서 기후 변화와 좀 연관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산림에서 발생하지 않는 산림병해충은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산에는 안 나와요. 도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이 언제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2가지 조사 항목을 운영이 되고 있고, 유화 등을 이용해서 다른 걸 조사를 하면서 미국 흰불나방이 나오면 이제 최초 발생 시기를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소, 뭐 버준나무, 양버준나무다 그러면 이제 충소가 몇 개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발생 양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를 조사를 해서 방제를 얼마나 많이 할 거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1학기, 2학기인데 1학기 때 좀 방제가 부실하면 2학기 때는 그 피해가 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2학기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나무 허리노린조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고요. 경기도에서 주로 이제 잣나무에 잣을 이제 국가를 가해하는데 뭐 아주 여러 해 동안 조사된 바는 아니지만 한 70% 가량 국가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올해에 좀 열심히 연구가 된 상황이고요. 보니까 뭐 12년도에 정식 보고됐다고 하는데 곳곳에 소나무 허리노린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이지 이미 전국에 다 분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확장되고 있다기보다 이미 다 확장이 됐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잣은 뭐 소득작물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국가를 형성하는 어떤 소나무 침엽수 같은 거에 다 흡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밀도가 많은 경우에 또 혐오로 또 다가올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관심 해충이 되겠습니다. 네, 솔라방인데요. 기타 해충이라고 해서 솔라방을 넣었는데 저도 솔라방을 산림병해충 하면서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에 조사 항목이었고 옛날에 뭐 송충이 뭐 하던 시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네 어른들 그런 어릴 때 솔라방을 많이 봤는데 송충이도 많이 보고 했는데 최근에 거의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이제 피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었고 지난해 겨울에 뭐 그렇게 춥지 않아서 폐사율도 낮고 뭐 이런 거 영향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리기다 소나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나무에 피해를 줬어요. 근데 한동안은 리기다 소나무에서 이제 피해를 준다 그래서 리기다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올해 덕적도에서는 이제 소나무에 또 왕창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그 종 간의 이렇게 뭐 경쟁 뭐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덕적도인데요. 매미나방처럼 아주 쑥대밭을 그냥 만들어 놨어요. 다 소나무 림이 다 이렇게 뭐 침엽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는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내년을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잣나무는 업적이벌입니다. 잣나무에 잎을 가해하는 벌유예요. 그래서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뭐 대벌레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피해가 심한 경우에 딱 가면 얘네 벌레 똥이 떨어지는 소리가 임지에 딱 들어가면 들릴 정도로 그리고 얘네는 땅에서 월동을 하는데 땅을 파보면 이렇게 노란빛의 유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월동유충이고 이제 성충이 나와서 산란을 하면 그 잎을 솔잎, 그러니까 침엽수림 잎의 그 기부 쪽에서 집을 만들어서 잎을 끌어당기면서 먹어요. 그리고 똥을 싸고 그러면 이제 잣나무가 앙상해집니다. 잎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나마도 이제 16년도 이후에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잎벌 종류들은 굉장히 좀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땅에 이렇게 우화상을 설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좀 많이 중요했었던 이제 오리나무 잎벌레인데요. 오리나무 잎벌레 조사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오리나무를 한동안 많이 심었죠. 사방을 위해서 나무가 뭐 없고 이럴 때 곳곳에 좀 그 채우기 위한 어떤 땅의 어떤 비옥도를 높이고 뭐 이런 사방을 목적으로 오리나무 종류를 많이 심어서 물오리나무도 있고 뭐 오리나무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잎벌레가 엄청 많아서 여름이 되면 그 잎벌레 피해가 아주 나무를 갈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한때 많이 있었던.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피해가 좀 많이 없죠. 그리고 물오리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구경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발생 시기도 조사하고 발생 밀도도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시변에서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없고 이제 방제를 위한 그 조사 방법만 방제 규정안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버준나무 방패벌레도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양버준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에 아주 심해지면 아예 탈색이 다 돼버리죠. 그 뒷면 뒤집어 보면 버준나무 방패벌레가 먹고 싸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관의 어떤 좀 미관을 저해하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시변화로서의 그런 조사 가치는 없지만 방제를 위해서 그런 조사 방법은 규정안에 계속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밤나무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공방제가 소나무 전충병을 위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 밤나무 해충을 위해서는 항공방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밤나무 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 이유만큼 밤나무 해충의 관리가 밤의 어떤 그런 소득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한 종이 아니고 복숭아 명나방도 있고 밤바구미, 그리고 아까 밤나무 흑벌도 있습니다. 밤나무 흑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렇게 가지의 신초 기부 쪽에 산란을 하면 거기가 이렇게 약간 종양처럼 부풉니다. 이렇게 덩이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애들이 먹고 살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점점 많아지면 이제 수세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혹이 달렸던 부분은 가지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이제 생장이 저해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밤송이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게 이제 복숭아 명나방과 밤바구미입니다. 시기가 살짝 다르고 피해 부위가 조금 달라요. 복숭아 명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밤송이 바깥에, 그러니까 진짜 송이 쪽을 좀 피해를 준다고 하면, 밤바구미는 산란을 해가지고 국가라고 그러나요? 밤 알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밤송이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보이는 것 증상들은 밖에 똥이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복숭아 명나방 피해라고 보시면 되고, 밤을 깠더니 밤을 사왔는데 놔뒀더니 애벌레가 막 나왔다. 다 밤바구미입니다. 송이 쪽을 가해야 하는 건 이제 여기고, 알을 가해야 하는 건 밤바구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항공방제도 계속 하고, 또 산에서 물을 타가지고 약을 뿌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분재라 그래서 아주 고운 밀가루 정도 크기의 제형을 농약으로 만들어서 여전히 분재가 다른 농작물에는 사용이 안 되지만 산의 밤나무에 대해서는 분재가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관리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산과 농지를 오가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이 있죠.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농업 쪽은, 농경지 쪽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 바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관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산림해충, 이제 기존에 있었지만 밀도가 굉장히 낮게 발생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유입이 됐거나 이런 식의 해충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돌발 산림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새로운 종류가 될 수 있고, 피해가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종이 다른 수종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방제를 했는데 약이 잘 안 먹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돌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온과 특히 좀 많이 연관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꽃매미, 꽃매미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비하인드가 많은데, 어쨌든 산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가죽나무의 피해를 처음 이제 주기 시작을 했고,
피해 수종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농가에 가질 않았죠. 그러다가 농가에 이제 포도 농가로 가면서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꽃매미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농지청 쪽으로 이제 관리가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산과 농경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가 이제 빨대 형태로 돼서 흡집을 하기 때문에 직접 얘네를 조사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얘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얘는 그냥 약충, 성충을 조사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직접 생충을 카운팅하는 식으로 피해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흡집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감로도 나오고 끄으름병도 생기고 뭐 연관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알고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선녀벌레도 이제 문제가 되죠. 얘네는 또 피해 수종을 뭐 가리지 않고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혐오도 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산양삼 밭에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희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꽃매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색날개 매미충, 뭐 앞에 나온 종들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 흡집하고, 네, 뭐 유충의 형태도 비슷하고 약충의 형태도, 네, 번데기가 없는 종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뭐 수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감로가 나오면 끄으름병을 유발을 해서 이제 경관도 해치고 또 수목의 생장도 저해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그런 관리 대상 해충이 되겠습니다. 세 종이 그래서 농림지 동시 발생 해충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매미나방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이슈가 됐죠. 작년에 특히 원주 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겨울에 이제 이런 난괴를 형성을 해서 알을 산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난괴가 이듬해 얼마나 이제 유충으로 부화가 되는지가 그 이듬해 피해와 굉장히 연관이 있고, 또 난괴 제거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긁어서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긁어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방제가 다 안 된대요. 알이 안 죽는답니다. 그냥 떨어지면 거기서 또 부화한대요. 그래서 그 방제 방법이 되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난괴의 밀도 조사가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부화하고 나서의 유충의 밀도, 그러니까 다 직접 조사하겠죠. 카운팅을 하는 그런 조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찰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매미나방부터 일단 업무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고정조사지 내지는 전자예찰함 주변에서 이제 피해도를 조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나방류, 그리고 얘는 또 난개 자기 날개 인편들을 묻혀서 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난개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런 인편 비늘가루들이 엘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또 수목의 생장조해나 이런 것보다는 식욕 피해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좀 위생곤충으로도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올해 또 이제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고추제주나방이라고 해서 곳곳에 좀 올해 좀 돌발적으로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무의도라고 인천 지역인데, 유충도 굉장히 크고 뭐 나방 자체도 그렇게 중대형 종에 속하는 그런 나방인데, 참나무류를 식엽해서, 또 여기에 사진이 없지만 멸각나방 하여튼 유충이 바글바글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녹색의 이런 큰 유충이 나무 주변에 바글바글하게 있었다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을지는 상상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엽 피해 이후에 하렵쓰니까 그래도 좀 다시 올라오겠죠, 잎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저렇게 대면적으로 집중적인 식엽 피해를 받으면 여기에는 이제 계속 좀 이제 수세가 약해지고 나무가 쇠약해지겠죠. 이제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항공사진 같은 걸로 피해를 규모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방제 규정이나 경시변화에서 피해도를 규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이 나오는 그런 병해충에 관리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얘네 피해도는 뭘로 규정을 하지?
무슨 근거로 얘네 피해를 심중경이나 뭐 몇 프로 뭐 어떻게 방제 규모를 정하지? 약간 이런 혼선이 아직 있고, 당연히 또 약제라든가 또 방제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좀 당황스러운, 돌발적으로 나온 병해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식엽하는 해충이기 때문에 다른 나방류의 어떤 피해 도를 정하는 방법을 좀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얘네들의 생충을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얘네가 피해를 준 나무를 조사할 거냐, 아니면은 대면적의 피해를 이 면적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그런 건 좀 제안을 할 예정에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또 어떤 나방, 어떤 해충이 돌발할지 모르지만 얘를 뭘 조사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나무 제주나방의 등산로 주변에 있는 참나무를 이렇게 뻘겋게 생기고 털이 많은 그런 유충들이 바글바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고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나방도 꽤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유충 피해를 주고 바로 또 번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제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이미 육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누적 피해가 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 규모를 가지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얘네가 또 겨울에 안 추우면 그대로 또 다시 우화를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얘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조사 기준이 없어요. 피해도 조사 기준이. 뭐 마리수로 할 거냐, 얘네가 뭐 피해를 준 면적으로 할 거냐, 뭐 피해 본수로 할 거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얼마만큼의 면적 중에 뭐 달관으로 얼마 정도의 피해, 뭐 한 50% 정도의 피해다 정도의 어떤 달관 조사 형태로 일단은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 식엽 피해입니다만, 좀 상황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대벌레가 대발생했죠. 작년에 이어서. 대벌레에 등록된 약제가 있긴 하답니다. 직권을 급하게 했는데 여전히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친환경 방제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그랬던 모양이고,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나무에 감아서 하고 그러는데, 그 얘네들 또 피해 규모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체수를 세가지고 피해들을 또 정할 거냐? 뭐 그런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방제를 그러면 얼마만의 면적을 어떻게 방제하기 위해서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줘야 되는데, 그걸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지하게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보시면 다 끈끈이 롤트랩을 했거나 아니면 인력 방제를 했어요. 잡아서 모아가지고 땅에 묻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이동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와글와글 모여있으니까 또 좀 징그러운데, 뭐 수목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혐오를 좀 줘서 시민들을 좀 민원을 유발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뭐 소개한 해충별로 또 조사 시기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 종의 생활사가 다 다르고, 뭐 1년에 2번 발생하는 친구도 있고, 연초에 이미 나와서 발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조사 시기에 따라서 충형을 조사를 하려면 솔리고팔이 아까 발생이 이때 한다 그랬는데 성충이 이때 나오는데 충형을 조사하려니까 9월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생활사, 그리고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이 각 시기에 좀 맞게 이렇게 고민이 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태를 잘 알고 얘네가 피해를 주는 그 기주식물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언제 피해가 나는지, 어떤 식으로 나는지에 대한 정립을 해서 이런 어떤 발생 시기든 예찰이든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또 성충을 조사할 건지, 알을 조사할 건지, 뭐 피해 여부를 조사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어렵나요? 좀 그냥 답답하죠. 예. 그것도 그나마 또 묶어보면, 뭐 숭형 성률 조사하는 거 솔리고팔이 뭐 외견적 피해율, 뭐 피해 국가, 수간부 등의 어떤 면적 단위로, 면적이나 뭐 이런 비율적으로 가는 게 피해율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고, 직접 이제 유충을 세거나 충소 아니면 난개를 카운팅해서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 뭐 아까 흡집하는 애들 같은 경우 약충, 성충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직접 약충이나 성충수를 카운팅하는 그런 대상 해충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고요.
또 이렇게 센터에서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